뜻밖의 이렇게 또 제 이력까지 상세히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수원,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그 공동체 모임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계속 이제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하셔가지고 예, 좀 빼다가 예,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 모회와 되살려야 할 야성의 몸짓이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창에 이제 그 시골의 그 가북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상당히 씨름을 잘하셨어요. 씨름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몸이 아주 좋고 제 동생들도 대체적으로 몸이 좋았는데 제가 몸이 꽤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존심이 많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게 참 치기가 싫어가지고 몸에 대해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서 특히 조선사 우리 올해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30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를 잃을 뻔했다가 불과 간신히 일본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청나라한테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항복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갔죠.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래서 우리 조선, 특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선시대사를 아주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석헌 선생이 이제 그런 뭐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던 것이 참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지도자들의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제 잠재의식 속에 있었는데 우연하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책을 1990년 여름에 이제 봤습니다. 여름에 보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 무예를 복원하셨던 분이 이제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그 감옥 속에서 역시 무예도보 통지라는 책을 이렇게 빗자루 또 때로는 그 교도소 담벼락에 심었던 해바라기 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복원하셨던 분이에요. 임동규 선생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의 이제 어떤 그런 경험담 그리고 우리 무예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가지고 바로 이거다 해서 제가 그 다니던 직장이 이제 대표가 이제 친구였는데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10명 남짓 한 그런 회사였어요. 하여튼 그만두고 제가 가서 이걸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분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까지 대구에 살고 있다가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서 임동구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무예도보 통지의 24반 무예 24가지의 이제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그 배우는 과정도 결코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한겨레 신문 광주지부 이제 광고 부장을 맡으셨는데 동시에 막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막노동을 하면서 아무튼 무예를 익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뭐 이렇게 또 그 보통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기징역을 2개나 받았던 우리 아마 현대사의 그 유일한 분이셨는데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는 묻혀 있는 무예를 복원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무예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삶의 태도도 배워야 되겠구나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소개해 주셨던
무예도부 통지라는 책에 제가 잠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정 무예도부 통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는 정조임금을 가리킵니다.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임금이 우리나라 그 훈련도관과 어영청 검영 뭐 이런 그 군사들이 익히고 있던 무예를 종합하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각의 검소관이었던 이덕무 박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하셨던 책 조선의 협객 백동수라는 이 백동수라는 이 세 사람이 백동수와 이덕무 박제가 세 분이 정조의 명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이 키우고 있는 무예를 총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들을 정리했던 것이 아니라 익히고 있던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때 정조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훈련도감이라는 부대가 있었고 금이영,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뭐 용호영 이런 많은 부대가 있었는데 각자의 어떤 그러한 그 부대의 특성상 무예의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예컨대 뭐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칼을 내려댈 때 칼의 깊이가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더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조는 이런 부분들 군사들을 여러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자주 시험을 보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자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통일화 작업을 하나는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화기의 시대고 이제 총이나 칼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으로 밀려났던 시대임에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뭐 특공대나 뭐 수색대나 이런 그 특수한 부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듯이 이 몸에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으면은 어떤 그 전투력이 갖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화기가 개발되고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육군들이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정조가 표준화를 시킨다 하는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이 무예의 어떤 바탕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국난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재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1593년 1월 8일 날 평양성을 이제 탈환 전투를 벌이는데 그 고니시 요키나가가 지키고 있던 평양성,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이렇게 탈환을 할 때 중국 명나라에서 왔던 부대 중에서 한 부대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돌격을 펼치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창과 방패와 창을 들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로 치면 한 별이 된 한 소장급의 장수가 제 앞에서 가지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부대를 주목하게 되었고 또 선조가 정말 그 어주까지 도망가갖고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평양성을 회복했다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낭보를 받고 선조가 그 명나라 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때 총지휘관이 이여송이라는 인물인데 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해가지고 그런 비결이 이러한 옛날에 왜구들을 진압하는데 유용했던 기호신서라는 책에 실려있는 전법대로 사용해갖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조는 그 책을 좀 보여달라 이랬더니 이여송이 그래도 일국의 국왕이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를 해요. 뭐 그런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리, 그러한 그 비결이 들어있는 책이라는데 선조가 이제 밀면을 내리죠. 그 신하들한테 뭐 돈은 얼마 들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저 책을 구해라 해서 책을 구해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 왜구들을 제압하는 전술 방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40년 전에 중국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했어요. 일본 왜구들이 들어오면은 거의 다 털려가지고 명나라 군대는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었고 왜구들이 딱 떴다 그러면 거의 도망가기 바빴을 정도로 거의 10전 10패의 수준들이었죠. 그 정도의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냈던 인물이 척계강이라는 인물인데 중국에서는 그 고대병법의 어떤 그 손자
그다음 척계관, 그리고 현대에서 마오쩌둥 이 세 명을 최고의 전략가 내지는 병법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세에서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이제 책을 입수를 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서해 유성룡이 이제 이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도감이라는 군부대를 이제 창설했던 것들도 이제 이 유성룡이 주도를 했는데 그때 평양성에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성벽을 타고 넘었던 낙상지라는 장수가 상당히 조선의 우호적이었었어요. 사실은 명나라 군사들은 대체적으로 나쁜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나쁜 놈들이 많았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이렇게 얼레비치면 명나라 뗀 놈들은 참비치다 그래갖고 빡빡 끓여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백성들의 피를 뽑아 먹었던 놈들이 이제 명나라 군사들이었죠. 사실 외세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순간 우리의 희망하고 전혀 다르게 굴러가게 되고 그거는 6.25 때도 경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인간적이면서 싸움도 뛰어나고 그랬던 낙상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성룡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전술을 배우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제 했던 것이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펴냈던 책이 임진왜란이 끝나는 그 무렵에 펴냈던 무예제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이제 한 20년 뒤에 펴냈던 무예제보 번역 속집 그리고 영조시대 때 펴냈던 무예신보 다 이제 무예라는 말을 써요. 무술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무도라는 말도 쓰지 않고 무예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무예가 이제 시작되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군대를 잡을 수 있는 명나라의 남병들 그 해안 쪽에 왜구들한테 많이 시달렸던 그 지역의 군사들이 익혔던 의회 전술 일본을 제압하는 전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창과 칼을 쓰는 것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차 놓쳤구나. 우리는 주로 이제 활과 화포 중심으로 이제 싸우다가 실질적으로 틀렸던 많은 부분들이 총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칼한테 목이 날아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들한테 더 공포를 줬고 실제로 이제 부닥쳤을 때 싸움에서 어떤 그런 승패를 많이 가늠지었던 부분들이 그런 전투에서 이런 창금술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통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무예에 대해서 재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신라시대 때부터 쭉 해왔다는 본국검이랄지 고려시대 때 의장용으로 임금을 경호했던 그런 짧은 창이랄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무예들도 이제 정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둘 정립되어 갖고 특히 이제 그 효종대부터 해가지고 현종, 숙종 이렇게 17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무예가 이제 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정립되었던 무예가 대략 그런 게 정조시대 때 1790년도에 무예도부 통제라는 책이 편찬되는데 요 한 100년 정도 전에 이제 완성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대마다 이제 동작이 차이가 나고 또 강조하는 무술이 있었고 무예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일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정조였고 또 그 정조가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하면서 장룡령이라는 부대를 신설하는데 그 장룡령이라는 부대의 이 출판에 총 책임을 맡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동수라는 인물이 장룡령의 초관 장관이었죠. 그 지휘관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룡령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군대를 계획합니다. 그 계획의 어떤 하나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놀랍게도 이 무예도보 통지의 아버지뻘이 되는 책이 이제 무예신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바로 이제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편찬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이제 편찬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 책을 편찬했던 실질적으로 사도세자의 발언을 보면은 우리는 이웃에 아주 강적이 있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우리를 스스로를 단련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무예도 익혔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결국
사도세자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 제공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죽고 났을 때 정조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표종의 국벌의 뜻을 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무예 심보를 내가 계승한다. 그래서 나의 계승은 바로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당신들이 욕을 하고 당신들이 무시하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국가를 나라를 생각했고 표종의 그러한 위대한 뜻을 계승하려고 했던 인물이지 그렇게 정신병자나 나약한 인물이 아니다 하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하고 이 책이 이제 무해도부 통지라는 책이 지난 5년 전인 2017년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북한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시켰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 정도로 이제 기록상으로서 뛰어나다는 것이죠. 싸움에 상당히 능했던 일본이나 또 무술하면은 뭐 이렇게 소림사로 알려진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많은 무예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책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떤 그 완성도와 체제와 모든 내용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무예도보 통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이 이렇게 이제 도보라는 말은 그림과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도보 무예에 관해서 무예라는 말은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무예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림과 설명으로서 통지라는 말은 종합한다 또 밝게 정리한 책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쭉 그림을 통해 쭉 연결해서 어떤 자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정리를 했어요. 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특히 아주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일반 그 군사들을 교육을 시킬 때 하나의 모범되는 교과서, 무예 교과서를 이제 편찬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1990년에 광주에 가서 이제 91년까지 한 14개월 동안 광주에서 이제 무예를 익히고 이제 대구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왕 배운 거 알리자 했다가 뜻하지 않게 상당히 생각 잘못으로 무예의 길로 아예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대표도 맡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무예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무예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특성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인의 특성인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끈기 있게 한 길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딱 떼놓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라고 대표적인 전통무예라고 하는 국궁조차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고 이제 간신히 그래도 뭐 민속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실험. 그 외에 택견이 한때 저도 이제 택견도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택견이 이제 우리 무예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24반 무예도보 통지에 있는 무예 24기는 국가에서 하는 국방무예라면은 민간인이 이제 일반인들이 민의 무예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택견 같은 것조차도 거의 그 맥이 끊어졌었죠. 간신히 연결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인간문화재로 이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혹시 무예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뭐 수백치 고려시대 때부터 뭐 했다는 이의민이나 그런 무신들이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수벽치인이 또 지금 현재 이제 호흡법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천문하고 이제 또 싸움 기술로서는 최강이었다 그랬던 정도술, 뭐 두라미니 그런 많은 우리의 무예들은 거의 간신히 명맥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수원에서 뭐 시범단의 형태로 이제 외부 관광객들에게 무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생활 무예로서는 아주 소수가 지금 익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그 문화가 운동, 그 무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체력을 비교하더라도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하위입니다. 가장 하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 제가 이제 무예를 나름대로 뜻을 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일상에서 생활 무예로 이제 좀 이게 제대로 확산되면 좋겠다 하는 열망으로 이제 무예에 오랫동안 뜻을 두고 작업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저도 나이가 이제 뭐 63년생이니까 이제 60살이 되었는데 후반생을 건강한 몸으로 후반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무예에 대한 태도는 바로 양생,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러한 생활 체조로 이제 좀 생각. 예전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들에 좀 더 뜻을 뒀다면은 이러한 그 양생의 건강한 몸 회복에 뜻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성의 몸짓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예컨대 이제 야성의 몸짓을 설명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너무 머리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로, 선생님이 이제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산에 그러니까 1990년 9월 달에 지리산에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등산으로 지리산에 한번 천왕봉 한번 내려갔다 왔다 하던데, 그때 지리산에 가다가 잘못해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정말 등산로가 아닌, 그런데 이제 길이 있더라고. 그 길은 결국 약초 캐는 분들이 사용했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두드려. 그래 봤더니 약초 캐는 분이 요 근처에 우리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늦으면 여기 자고 가는 그런 움막이 있는데 거기 가면 샘도 있고 그러니까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알려주는 이제 그런 움막을 알게 되었던 거죠. 대략 한 장터목 아래였는데 대략 그 해발로 한 1,400고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한 100평 정도의 그런 마당이 있고 움막이 있고 쉼터가 있는 정말로 아주 그냥 최적의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윤 선생님, 예, 이제 대화식으로 좀 하죠. 대화식으로. 그럴까요? 대화식으로.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10일 동안 지리산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가져갔는데, 한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양초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양초를 많이 가져왔는데 양초가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불 켜놓고 이렇게 지내는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 떨어지면 자고 아침에 해 밝아올 때 동펼 때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한 7, 8일을 딱 보냈더니 정말 어떤 몸에 대한 변화랄까 이런 게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또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예를 회복하는 일들 중에서 역시 이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의식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현재 무용을 하는 분들하고 근무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쯤에 근무를 물론 많은 분들이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옛날 원래 그런 야성이 살아있는 근무를 재현하는 이러한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박황희 형제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이 이제 뭐 많이 잘 궁금한 점도 많이 나와서 잘 들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정조 때 장영용에서 했던 무예도보 통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도세자가 썼다고 하는 무예신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조선의 독창적인 무예를 기반으로 해서 쓴 건지
아니면 그 명나라 때 그 척계광이 썼던 연병실기라든가 기호신서 나오는 거기에 그 척계광이 했던 그 유명한 원앙진 전법, 진법인가 그것을 예, 예, 맞습니다. 예. 바탕으로 해서 한 건지 그것이 하나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선생님께서 쓰신 그 백동수, 무사 백동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무사 백동수가 조선왕조 신래라든가 이런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다만 예. 이동 검사관 이동무랑 천안매부지간이라는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 사람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실 때 그 선생님의 독창적인 그 창의력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들의 내용을 어디서 그러니까 전거를 발췌해서 하셨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그것만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백통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단히 뛰어났는데 아쉽게도 글씨도 대단히 뛰어난 글씨 서예도 뛰어났었고 여러 가지 그 고정하게도 그러니까 이등무가 자기의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백동수한테 부탁할 정도로 한번 읽어봐달라. 그 정도 해놨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제 몇 가지 기록을 보면은 아주 밝아요. 고정에 아주 뛰어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연암 박지원과 연암이라는 호가 나왔던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이 그 여행을 하면서 전국 여행.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놓쳤고 못 봤던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박제가의 문집이고 그 제가 할듯머리만 하더라도 이제 번역이 아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성대중의 문집, 그리고 성혜응, 뭐 그리고 이제 또 오주연문 장전상고를 썼던 이규경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지금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학자들이 거의 보지 않는 그 군사 기록인 그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예. 훈국 등록이라 이런 훈국 등록하고 성정원 일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했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무예의 이제 독창적인 몸짓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시작은 명나라의 무예를 시작을 합니다. 6기, 24기 중에서 6기는 명나라의 무예였고 보충했던 속집의 4기, 4기까지 해가지고 한 10기 정도는 명나라 무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예도부 통계 아주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외금이 있습니다. 외금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일본금이죠. 일본 금술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창이랄지 본국금이랄지 예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발견을 한 것이죠. 재발견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명나라 군대한테 대했던 군법에서 새로운 자세를 추가를 하고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임난 끝나고 한 명나라가 한 5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1644년에 망하면서 무비지 같은 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청나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볼 수 없는 책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명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 예컨대 금술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개성이 안 된 반면에 조선에서는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이제 마지막으로 태권도가 원래 이제 가라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해방될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한 70년 오는 동안에 완전히 가라데와는 다른 형태의 무예로 정착을 했거든요. 발기술 중심으로 태권도가 가면서 지금 이제 똑같이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일본의 가라데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했었지만은 그 우리화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 있고 재발견화되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름대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예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것, 더 큰 목적이 우리 것이냐 남의 것이냐가 아니라 외놈 떨 것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무예도부 통치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깊은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또 아주 생활 속에서 간단한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 또 질의응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재근 의원님.
아이고,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그런 그 역사적인 고증까지 해주시고, 이산에 보면은 이제 정조가 세자 때, 이 자기 그 정현왕후 그 패거리들로부터 보호하고 했을 때 이제 그 무예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그 세자였다 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랬군요. 그 정말 그 역사 사실이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와 지금 그 중국과의 그 사람들의 그 신체를 보면은 중국이 하체가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신체가 굉장히 좀 하체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축구에서는 못 이겨납니다. 한국 그 축구 선수들은 이제 발전감도 좋고 그 하체도 아주 좀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저 축구에서는 중국한테는 이제 절대 지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권도가 이제 우리 그 발기술을 해서 그 문태성이 어디 그 올림픽에서 그냥 저 발차기 하나로 그냥 상대 KO 시켜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 그 이제 이 하체가 이제 굉장히 튼튼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 검도에서 이런 그 하체를 쓰고 하는 것하고는 지금 일본이나 이게 중국하고 그런 거 어떤 다른 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확실히 문화가 외국인들이 만약 유럽인들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일본인 보면은 뭐 같다 이렇게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뭐 건물도 비슷하고 지붕 모양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보면 다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아놔서 한국인의 오래된 몸짓, 중국인의 몸짓, 일본인의 몸짓은 모아놔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특성들이 확실히 이제 살아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 구조상에 어떤 좀 발달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여서 산악지대에 어떤 적합한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던 그런 유전인자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활 부분들 우리는 주로 이제 방어 위주의 이제 수성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탁월했었는데 활 속에 뛰어났던 부분들도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 산천에 이러한 그 환경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검술 같은 경우에들 보면은 일본의 이제 검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구들의 어떤 방식들인데 무조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서 이런 방식들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본의 검술의 대부분도 있고 특히 무예도부 통제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점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격필살 그래서 치더라도 대충 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 절단을 내는 방식의 칼치기 이런 것들이 꽤나 깊이 발달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소용이 없죠. 중국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도와 이렇게 부닥쳤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확실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이 반도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과 직선의 어떤 그런 배합들이 확실히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동국금의 어떤 그런 동작들이나 자세들을 보면은 이 전후 좌우라는 개념들이 설정되어 가지고 몸짓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또 절제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조선세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보면 이제 그런 몸짓들이나 우리가 이제 주특기로 이제 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확실히 문화적인 요인과 또 자연 환경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배합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 유전인자 속에 배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성과 있는 어떤 그런 실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뭐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예. 문화가 요즘에는 사실은 뭐 상품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문화 그리고 문화는 항상 고문화가 저문화로 흘러내리는데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게 돼서 보니까 인도의 요가 그래서 서양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요가 자체도 결국은 그 열량 소비하거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유행이 돼서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예. 그러고 중국은 지금 뭐 정책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태극권을 이렇게 타이치 그렇게 해서 보통 이 뭐 태극권 사범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 그 태극권을 영어로 또는 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동양적 그 문화를 자기들이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제가 너무 말이 깁니다만은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검을 만드는 사람들 다 그때 전부 다 이렇게 제재를 했고 혁명적으로 그 다음에 악기들도 전부 다 전수하지 못하게 다 갈아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고전 악기들은 전부 다 최근에 만들어진 개발된 현대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야금 굉장히 오래된 뭐 500년 이상 된 악기다. 그리고 뭐 선불교 자체도 한국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무술에 있어서는 또는 생활체육의 요가나 태극권에 비례할 만큼 우리는 문화상품적으로 저희도 뭐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소림사 애들 와가지고 굉장히 부시는 무슨 차력 쇼만 보여줬는데 한국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중으로 굉장히 날아가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예. 그런 무술 쪽에서는 그런 문화상품이 없는지 아까도 이제, 건무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수원 화성에 월요일 빼고 매일 무예 그 원앙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예를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물론 뭐 저 그 객관적인 평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림사에서 봤던 것보다 여기가 낫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나 보여주는 내용들이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 실질적으로 부닥치면은 저기에는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중국에는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또 몸을 극대화시켜 갖고 동작을 취하지만은 저게 실전적으로 부닥쳤을 때 저게 의미 있는 자세일까? 동작일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무예, 특히 무예도보 통지의 무예는 상당한 상품성이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이제 이거 어떤 도장으로서 제가 이제 확대하려고 했던 실패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뭐 사관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할 때 태권도나 유도나 금도는 점수가 주어지는데 점수가 그리고 진출이 가능한데 이런 무예는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그래서 이것들이 좀 어떤 확장이 되고 좀 생명력을 가지려면은 제도적인 어떤 방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이 안 되면은 이게 동호인의 모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좀 어찌됐든 동호인도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기회를 갖춘 사람들이 받침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10시, 저희는 미동부 지금 이제 11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우리 김용호 선생님께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너무 그렇게 무술에 깊게 안 하시고 편안하게 개인적인 거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가라데로부터 시작한 태권도 시작 부분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시작됐는지.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예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는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은 거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는 군대.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서양화 내지는 군대에서도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전통적인 경기나 뭐 어떤 전술에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그냥 외국 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이 개성되기 어렵게 되고 하는
두 번째로는 이제 식민지 시대였죠. 식민지 때 일제는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는 것들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못 방해를 했기 때문에 줄 당기기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줄 당기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모조리 다 일제시대에 또 사라졌고,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활쏘기 같은 경우도 일본의 활쏘기를 이직을 시켜요, 조선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어떤 방식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제시대 때 기간이 한 35년이라는 세월로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문화적인 단절은 대단히 깊었고, 아까 우리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중국에도 문화대혁명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태극권이 제대로 복원되는 한 30년 넘게 걸립니다. 30년 넘게.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야 겨우 태극권의 어떤 모습을 간신히 회복을 해요. 그 정도로 걔들도 거의 단절됐는데 몇십 년 동안 안 하니까, 예, 이런 식의 그런 단절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뭐 원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 가라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라데가 왔다가 이렇게 국내에 딱 들어오니까 일본의 무예를 한다는 부분들이 가라데를 했던 사람들이 참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독립된 나라에서 일본의 무예를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다가 해갖고 했던 게 태권도예요. 태권도. 태주도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왔고, 이것이 이제 그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표준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그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교관단을 보내고 하면서 좀 세계화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태권도와 남한의 태권도가 다르죠, 그죠? 함부로 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태권도는 좀 더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남한의 태권도는 좀 더 이제 지금 뭐라 그러죠? 경기화되어 있고 보여주기로 좀 더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적인 부분을 본다면 북한의 태권도가 이제 훨씬 더 어찌 보면 좀 가라되었던 방식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야성의 몸짓, 되살려야 할 야성의 몸짓.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역사도 이야기하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후반생을 살고 계신 분들께 저를 포함해서 건강한 일상에서의 두 가지 부분들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야성의 회복의 첫 부분들이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건데, 몸의 소리를 잘 듣는 방식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온 몸을, 지금 여름에는 좀 땀이 나고 그래서 좀 안 덥습니다만은 온몸을 잘 부벼주는 것. 두 번째로는 온몸을 골고루 잘 두드려주는 것. 세 번째로는 돌릴 수 있는 모든 관절을 잘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부비고 두드리고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허리나 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두드려주면 절대로 갑자기 허리를 다치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두드리고 부비고 두드리고 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역시 호흡입니다. 호흡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깊게 들숨과 날숨을 좀 깊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일상화하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과 의식적으로 땀 흘리기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땀 흘리는 거, 몸을 움직여서 땀 흘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움직여서 땀 흘리는 것이 나의 몸을 이렇게 되살려내는데 아주 좋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밤에 오감을 살려내는 부분입니다. 밤길을, 불빛 없는 밤길을 귀에 혹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걸을 수 있다면은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오감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 선배님 제가- 마이크 키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네. 거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 무예라든지 뭐 어떤 칼로 쓰는 검도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게 장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픽션이 가미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무예를 하신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게 현실성이 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런 재미난 그 내용이 있었을까 예, 그런 제가 생각이 한번 이제 들거든요. 끝나고 난 보시면서. 다음에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네. 한번 찾아보면 지금도 영상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1970년대에 예컨대 숨을 15분 이상 안 쓰고 물속에 아무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참기도 하고 이렇게 도를 격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NHK에서 했던 이제 그러한 양반 특수한 어떤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련해갖고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실질적인 어떤 싸움에서 어떤 무에서 제대로 된 무에서를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예. 무예도 통지에 단 하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 가지죠. 무예에서 핵심이 세야 됩니다. 절대 약해서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힘도 세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빨라야 됩니다. 이 강하고 그러니까 힘과 빠르기와 정확함 세 가지를 놓치면은 결코 강한 상대가 될 수 없고 무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추구되었을 때 강한 무예가 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뭐 전설적인 검객 뭐 야마모토 무사시 저는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미야모토. 검도의 무야모토 무야모토 무사시 뭐 아무튼 그분이 검도의 목적은 어리석은 나를 베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힘과 정확도와 그 빠르기가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셨던 말씀 중에서 유도, 태권도, 검도. 그 검도는 한국의 대학이나 그 진로가 있는데 전통무예는 가산점이나 진로가 전혀 없다. 근데 이게 양에서 질이 나오는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수면 우리 명맥조차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나. 소림사의 뭐 북소리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영국의 앵글리칸 40대 그 영국 성공의 사제가 그 익스트림 필그리미지 그래서 극단적인 성지순례 가서 첫 번째로 간 데가 소림사였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소림사로 곧장 못 들어가고 소림사 앞에 한 3만 명인가? 뭐 3천 명 이상이 되는 그 무술 학교에 들어가서 10대 애들이랑 같이 무술을 좀 배우고 소림사에 들어갔는데 소림사가 너무 그 상업화돼 가지고 매일 그 시주한 거를 빗자루로 긁어내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소림사에 굉장히 그 회의를 느끼는데 소림사의 스님 자체들도 무술에 대한 깊은 철학이 없이 그냥 보여주기 쇼만 해서 돈을 걷어들인 걸 보고 20년 전에 소림사를 떠난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 달마가 호흡과 움직임, breathing and movement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근접한 깨달음에 가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 끝으로 이 몸과 정신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건 정말 아주 그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실력을 나라를 또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조상의 어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오늘날 문화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이렇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부적인 지원과 이 장려가 없으면 참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용호 선생님 같은 분이 아주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크게 한번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공식적인 휴먼 라이브를 여기서 마치고
뒷담화 시간은 뒷담화가 아닙니다. 뒤풀이 담화 시간은 편안하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